여기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갈 거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금수저 출신의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해외여행을 시작한 이후 이 중국인은 계속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해 출신의 신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제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나라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꼽을 정도로 한국은 제게 정말 특이하면서 특별한 나라인데요. 한국은 정말 저희 가족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나라거든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많은 교류를 하기도 했고 특히나 당시 중국에는 한류가 어찌나 거세던지 세련되고 멋진 한국 문화에 빠져들지 않은 중국인들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 가족 또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특히나 저희 언니는 그 중에서도 한국에 정말로 진심이었는데 언니는 한국 드라마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그리고 K-팝 관련 굿즈 등 용돈의 대부분을 한국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데 쓰곤 했거든요. 그나마 이때의 저희 집은 꽤나 형편이 좋아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집안 살림이 모두 거덜나고 말았을 게 분명했죠.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기자로 일하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홀연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부모님은 언젠가부터 표정도 안 좋으시고 뭔가에 쫓기시는 듯 불안해하셨는데요. 결국 저와 언니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마치 원래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고 저희 자매는 난데없이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할 뿐이었고 저희 자매는 부모님께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주로 작성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추측만 알 뿐이었죠. 아무튼 부모님이 사라진 이후 저희 자매의 행보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아서 화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그 반발 심리로 오히려 중국 정부를 무지성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애국 청년단에 입단하여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했죠. 그러나 언니는 공산당이라면 이제 학을 떼고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그렇게나 동경하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꿈꿨는데요. 저는 이런 언니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 즈음에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한한령을 선포하며 제한을 시작하기도 했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고 한국 국민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며 한국 비난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거든요. 결국 원래는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저조차도 여느 다른 중국인들처럼 한국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적국으로 가려는 언니가 배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언니는 이내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이나 한국에 있던 언니는 뜬금없이 웬 정체불명의 아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랬습니다. 언니는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한 뒤 아이까지 낳았던 거였고 한국으로 귀화까지 한 채로 제 앞에 나타났던 거였죠. 사실 언니는 한국에서 제게 편지를 여러 통 보내곤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배신자 언니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렇게나 원망했던 언니였지만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라 그런지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조카는 또 어찌나 귀엽던지 중국의 못난이 인형같이 생긴 아이들과는 다르게 언니가 낳은 아이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얼굴도 무척이나 하였죠. 그러나 역시 저는 중국 국적을 포기한 언니에게 중국이 한국보다 더 나은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중국 정부를 찬양해왔던 제 과거가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현재 중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전 세계인들이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설명했고 현재 중국은 한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기술 강국이자 선진국이라며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토했죠. 언니는 그런 제 말을 말없이 들어주었지만 저는 말을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울분의 감정이 들어 목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선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중국은 대체 어디 갔는지 저는 하루 종일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월급 100만 원도 못 벌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집세나 물가는 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에 저는 매일같이 일해도 적자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파산을 했거나 길거리에 수도 없이 보이는 중국인 노숙자들처럼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든 저는 도저히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한국인들은 길거리를 전전한다더니 한국인이 된 언니에게는 가난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5년 전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가난해진 저와는 달리 언니는 딱 봐도 비싼 옷들만 걸치고 있었고 그건 조카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가난해서 평생 동안 비행기 한 번 못 타는데 반해 언니는 조카까지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중국보다 훨씬 부유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한국을 은근히 깔보는 건 마치 거지가 부자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꼴이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중국에 대한 선전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잠시 치우고 언니와 여러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프랑스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무척이나 어렸을 때 언니와 저는 유럽 국가 사진책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에펠탑을 보고 예쁘다며 나중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제게 프랑스에 가자고 제안한 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국가인지 모든 경비는 언니 부부가 전부 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손해볼 것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저는 한 달 뒤 프랑스로 여행 가기로 했죠. 일단 조카는 시댁에 맡겨놓기로 했고 중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형부에게 중국을 구경시켜준 뒤 곧바로 프랑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 형부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형부는 40대라서 매우 늙고 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40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동안 얼굴에 키와 체격도 어찌나 크던지 중국 남자들은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몸집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남자 배우들은 정말로 허구가 아니었구나 싶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언니가 살아왔던 집과 학교 등을 구경했고 비록 부모님의 시신은 없지만 부모님의 묘까지 직접 찾아가서 절을 올리는 등 매번 예의 바른 모습만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중국 SNS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인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 정말 연신 감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곧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 형부의 모습을 보고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으나 중화 사상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중국 언론과 각종 SNS에서는 전 세계인들은 중국을 존경하고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만 보면 자신의 집에 초대해 주려고 몹시 애쓴다고 했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은 후진국의 국제 왕따 국가일 뿐이고 아무도 한국인들을 반기지 않는다고 했기에 저는 언니에게 한국과 중국과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품고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언니와 형부는 곧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 입국 심사관은 제 중국 여권을 보더니 한껏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그리고 이내 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는 한국 여권과는 달리 중국 여권은 프랑스 입국을 위해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고 결국 저는 언니 부부와는 달리 별도의 심사대에서 엄청난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줄을 선 것도 모자라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도의 조사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프랑스 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2시간이 넘는 삼엄한 인터뷰까지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 때문에 애꿎은 언니 부부까지 붙잡혀 별도의 인터뷰를 받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불법 체류도 모자라 한국 여권으로 위조를 하면서까지 프랑스로의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언니 부부는 중국인 지인과 함께 왔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위조자로 의심받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의 검사를 거친 끝에 겨우 풀려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전 세계 왕따 국가라고 하더니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의 민폐 국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전 세계의 신뢰를 받는 강대국이라더니 현실은 몇몇 후진국들을 제외하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자체도 거의 없는데 반해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고 있었죠. 저는 입국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스러운 감정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아래라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래도 사람들만은 중국을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실제로 중국인을 존경하고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먼저 니하오라고 인사를 건네는 외국인들의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러한 전 세계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껏 누리기 위해 백팩에 중국 국기를 바느질해서 달아두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중국 국기를 본 프랑스인들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몇몇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중국인은 썩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대우였고 저는 너무 놀라서 눈에 눈물까지 고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러움도 잠시 조금 으슥한 골목을 걷게 되었을 때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어떤 흑인이 제게 달려오더니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은 중국에서 온 전염병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었고 수많은 친구들을 잃기까지 했다며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했거든요. 그때 한국인 형부가 나서더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은 한국인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흑인 남성을 신사적으로 설득했는데요. 이 흑인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형부는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덩치도 컸기에 흑인 남성은 약간의 겁을 먹고 순순히 물러가더라고요. 저는 겁에 질려 손발을 벌벌 떨면서도 언니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전염병의 주범이라니 이건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러자 언니는 제게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사태는 중국이 근원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중국 정부가 숨기는 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도 우리의 적, 일본도 적, 한국도 적,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도 우리의 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가 저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악의 무리는 오히려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의 통제된 정보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좀비처럼 쓸데없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거였죠. 그리고 중국의 형편없는 세계적인 입지에 대해 완벽히 알게 된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중국 국기를 배낭에 붙이고 다니다간 분명 사고가 날 거라면서 태극기가 그려진 스티커 한 장을 건넸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재빨리 중국의 오성홍기 위로 태극기를 덧붙였고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나갔죠. 충격적이게도 저는 태극기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도 프랑스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중국인인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심지어 제 발 앞에 대놓고 침까지 뱉어대던 프랑스인들은 태극기를 보자마자 엄지를 치켜 세워주며 미소를 보내줬거든요. 또한 몇몇 프랑스 여학생들은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오기도 했고 한국어 인사말이나 기초 한국어를 구사하며 제게 말까지 걸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에 형부가 대신 대답해주긴 했지만 그렇게나 중국 정부에서 우겨댔던 전 세계인들의 중국에 대한 존경은 실제로 보니 한국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중국만 갖다 붙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방문하는 중국인 여행 브이로거들은 꼭 태극기를 붙이고 여행을 이어나가곤 했거든요. 저는 도대체 왜 한국인 따위를 흉내내는 건가 싶었는데 한국의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각광받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국가이므로 한국인인 척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경호원 3명은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서 여러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방은 전부 거짓이었고 한국은 제가 어렸을 적 이들을 동경했던 것처럼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이들의 문화에 죽고 못 살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언니는 제가 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푼 것을 느꼈는지 제게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프랑스보다 한국을 훨씬 더 가고 싶어 했기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저는 일말의 고민 없이 언니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도시는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정말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 사이로 수많은 가게들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한국인들은 매우 여유로운 표정으로 외식을 즐기고 있었죠.
이건 중국 정부가 지어놓은 각종 그럴듯한 건물들과는 달리 공실투성이의 노숙자들이 넘쳐나서 유령 도시투성이가 된 중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였는데 저는 길을 걷다가 시위를 하는 한국인들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들이 정부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 중이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시위가 열렸다면 중국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보호해주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진적인 국가라서 이러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가진 한국인들은 부패하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꾸짖을 줄 알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중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더러운 일들을 일삼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든요. 이 외에도 저는 한국 여행을 이어나가면서 한국의 여러 부유하고 선진적인 모습에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언니를 따라서 한국에 왔다면 저 또한 한국인이 되어 우수한 한국인들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엄청난 후회감이 들어 오열을 하고 말았죠. 중국 정부에 세뇌됐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나이만 들었지만 한국인이 된 언니는 저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얻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